네,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릅니다. 거래도 끊겼는데요. 정부가 재건축 규제 등을 풀고 있지만 수요가 꿈틀거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전망도 어두운 편인데요. 건설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보는 내년 부동산 시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주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건설정책연구원이 보는 내년 부동산 시장. 요즘 뭐 부동산 시장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건설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에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우선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 주택 시장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면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된다. 예. 이 경착륙 위험이라면 어떤 상태를 우리 시청자들은 예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일단 좀 전에 가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하락폭이 커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경쟁으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반 급격하게 침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 동반으로 네. 침체된다.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원래 가지고 있는 매매나 전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씀하시면 거래 절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올 9월까지 누적 통계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전국은 한 50%가 못 미치고 있고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예, 수도권은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워낙 뭐 주택 가격이 높이 올랐고,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시중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거와 함께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비분양도 최근에 보면 한 4만 원 좀 남짓한 부분밖에 안 되는데 예. 실제로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반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게 아마 경착륙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동반 급격 하락. 네. 지금 이미 경착륙인 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한 8월부터는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었었고 예. 이게 조금 더 반복돼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내년쯤이면은 경착륙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경착륙 위험이 커진다고 보면서도 자료를 보니까 내년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3 내지 4% 떨어진다. 예. 아니, 경착륙인데 이게 3, 4%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 3, 4%의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국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주택가격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준을 삼는 거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 이거 이외에도 실거래가 지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올 9월까지 누적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4%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실거래가지는 10.5% 하락했습니다. 거의 가격 지수 대비 실거래가는 4배 이상 하락한다고 4배 봐야 이상. 되겠죠. 그러네요. 서울은 매매 가격 지수가 1.7% 하락했는데요. 네. 실거래가는 8.6%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5배 정도 하락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표에 쓴 것은 이제 가격 지수 얘기고요. 지수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4배 내지 5배 정도 하락을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 4% 하락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실거래가로 전환하게 되면은 대충 4배에서 5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4, 5배면 한 숫자만으로 봐도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실거래가? 1년 내내 보면 1년 그렇게 20%. 누적을 얘기죠. 근데 그게 실거래가 지수이기 때문에 3, 4%로 한다면 한 4배 정도만 10%좀 넘는 수준.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 조정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경착륙 위험을 봤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보다 15%에서 한 20% 떨어진다 그러면
꽤 참 큰 폭으로 떨어지는 예, 건데요. 이게 이제 실거래가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들 대비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네. 실거래가에 반영되려고 하면은 가격이 충분히 하락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거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실거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저 정도 예상. 그러면 지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예, 그렇죠. 근데 재미있게 올 한 해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실거래가 지수 말고요. 예. 주택 가격 지수 보게 되면은 수도권이 지금까지 10월까지 3.85% 하락했는데요. 예. 전국은 2.8%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이 더 떨어졌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하락이 더 컸다는 얘기죠. 앞에도 잠깐 말했다시피 매매 거래량이 전국은 50%못 미쳤는데 수도권은 30%못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얘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예. 대구하고 세종이 하락폭이 큽니다. 그렇죠. 대구가 7.2%, 세종시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다면 현재 세종시나 대구시 지방에 있는 몇몇 도시들에서 하락폭이 큰 것이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거나 그게 조금 강화된다고 한다면은 내년도 지방 주택 가격 하락이 수도권보다 더 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방이 현재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방이 더 압력이 더 커지면서 지방도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표에도 있지만 저기 대구 그리고 세종의 하락 압력이 다른 지방으로 퍼질 우려 가능성도 있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유치되고 있으니까요. 수요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경착륙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뭐 많은 연구기관들이 공감을 하는데 주택 시장이 2024년 전후로 가격 저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쭉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점에 달하면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그다음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L자를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L. 예, 그러니까 뭐 툭 떨어졌다가 오른쪽에서 횡보하는 정도의 약보합, 강보합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떨어져서 바닥을 긴다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내년도에 있을 중요한 변수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시장 금리거든요. 금리. 예.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 1% 내외의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매매 가격 하락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착륙과 같이 물린다고 한다면은 좀 더 하방이 더 있을 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보완할 주포가 있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긴다고 한다면은 내년도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고요. L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게 되면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수도권 주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3기 신도시하고 이제 공급 물량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또 얼마 발표 한강 제2신도시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많은 공급량이 예정돼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분산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본다고 한다면 수요가 갑자기 올라서더라도 어느 정도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늘어나도 공급이 지금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져서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죠. 밑으로 긴다. L자. 지금 아까 미분양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분양 주택 수는 그렇게 위험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지금 건설사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2009년 2월인가요? 그때 16만 6천 호까지 미분양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보게 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지요. 근데 다만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모든 금리를 하락시켰던 때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공급사에서 느껴야 할 자금 압박 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친다고 한다면은 예. 전체로 좀 위험 부분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정부도 걱정해서 규제 완화를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했죠. 예. 뭐 시장 상황 보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규제 완화의 흐름? 예, 규제 완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 중에 많은 큰 부분들이 국회의 개정을 통해서 법이 통과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시행령 중심으로의 규제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예. 그 효과는 당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수요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것이 시장이 더 이상 경착력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규제 완화 또는 규제를 좀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는지 어떤 겁니까? 글쎄 일단 뭐 규제 완화하라고 한다면은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세제 관련 것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세제. 뭐 종부세, 양도세, 중과 강화한 것들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규명 규제 지금 뭐 시행령에 여러 가지 규칙 속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시장의 L자에서 바닥을 침과 동시에 이제 공급도 안정화되고 수요도 안정화되면은 좀 정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규제 완화를 조금 과감하게 법을 고칠 수 있는 고쳐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좋다고 봅니다. 예. 네. 특히 세제나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예.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시장의 안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숫자들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한 뭐 금융 지원, 정부의 지원 같은 게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10월달에 발표한 것 중에 공공분양 물량 50만 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예. 이제 40년짜리 장기 대출을 만들어 놨습니다. 40년짜리 장기 그렇죠. 대출.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렴한 분양 가격, 예. 40년 장기라고 한다면은 저렴한 상환 부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실수요자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주거 안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나면은 그에 따라서 공급적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공급 물량이라도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공급 사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좀 그 뭐랄까 경착륙 위험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계 부채 관련한 한계 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 가게들. 부채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 실제로는 좀 그 현재 안심 전환대출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게 원리금 균등 상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 적용이 어떨까 생각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거 함께 보면은 12월인가 10월 들어 나왔던 대출 중에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예. DSR 규제를 안 맞는 거거든요. DSR 규제를 안 받아요. 예. 총 부채 상환 비율. 맞습니다. LTV를 어느 정도 50%까지 확대시켰는데요. 예. 실제로 DSR 규제 때문에 유효하게 주택수요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거주자나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상품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면은 네. 최소한도의 수요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 예, 맞습니다. DSR 규제가 네, 안 되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규제도 좀 법을 고쳐서 근본적인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주장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내년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대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조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